장해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부터 사고 소식 때문에 굉장히 놀라신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오늘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부터 간단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현지 시각으로 오후 9시쯤에 이 헝가리의 대표적인 야경 관광 명소라고 해야겠죠. 네. 다뉴브강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금 우리 관광객들을 태운 이 배 유람선 같은 경우는 매우 소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유람선이 하선을 위해서 마지막 단계, 관광을 거의 다 마무리하고 하선을 준비하는 단계였다고 해요. 그런데 뒤에서 오고 있던 크루즈급의 바이킹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이부터 톤수까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매우 큰 배였습니다. 근데 이 배가 같은 방향으로 오더니 지금 생존자 정모 씨, 30대 정모 씨의 현지 인터뷰에 의하면 1차로 약간의 추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곧바로 2차로 강한 추돌이 이어지면서 미처 손 쓸 틈도 없이 배가 뒤집히면서 침몰하게 되었다. 이런 증언을 생존자가 하고 있고요. 뭐 충돌 한 7초 만에 배가 전복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두 배의 크기가 워낙 달랐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침몰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응하기 더욱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고 여행사 측 발표로는 우리 관광객들이 내부에 선실에 있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이 30대 생존자 정모 씨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는 외부의 갑판에서 사진을 찍거나 하선을 준비하고 있었고 네. 10명 정도가 아래층에 있는 선실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외부에 있었던 관광객들이나 내부 선실에 있었던 관광객들 모두 구명조끼는 당시에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 씨의 말에 의하면 당시 물살이 굉장히 빨랐다고 합니다. 또 폭우로 인해서 강물도 많이 불어난 상태였기 때문에요. 네. 이미 10분 뒤에 구조대가 왔을 때는 이 물살이 너무 빨라서 다른 분들을 또 실종자들을 구조하는데도 매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구조된 분들은 사고 지점에서 3.2km 떨어진 곳에서 구조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1km 떨어진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분들도 있다. 이제 이런 소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그 유속에 떠밀려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내려갔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 저녁 7시 무렵에 헝가리 경찰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사고 원인과 관련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설명이 좀 있었죠. 우선은 침몰한 두 배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을 헝가리 경찰 대변인이 말했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저렇게 큰 크루즈형 선박이 왜 이 소형 유람선을 확인하지 못하고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갔던 것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 가해 선박에 대한 조사도 필수적일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헝가리의 수색대 같은 경우는 사고가 일어난 지 10분 뒤에 근처에 도착해서 구조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헝가리 경찰에서는 사고 직후 매우 빠른 시일 안에 구조대가 도착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생존자 정모 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 문제의 가해 선박이 추돌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운항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도 사실이라면 추후에 책임을 따지는 조사에서 사고 원인뿐 아니라 사고 이후의 조치에까지 아마도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화면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크루즈선이 다리 밑쪽에 있는 데까지 가서 거기서 좀 충돌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인 관광객이 탑승했다고 하는 소형 유람선은 굉장히 거의 움직이지 않은 정도 상태로 있었다고 지금 증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크루즈선이 그냥 받고 가버렸다는 얘기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소형 유람선 같은 경우 정박 상태는 아니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선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네. 야경 관람은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늦은 속도로 선착장에 진입해서 하선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보시다시피 다뉴브 강이 워낙 많은 크루즈와 유람선들 때문에 네. 마치 꽉 막히는 도로처럼 배들이 매우 많은 모습 볼 수 있어요. 아마 이 큰 배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선착장으로 향하려던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렇다면 더더욱 움직이는 중에 진로가 얽혀서 부딪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멈춰있다시피 한 이 소형 유람선을 보지 못한 부분은 이 가해 선박의 운전 과실 그리고 뭐 선원들의 어떤 조작 미숙으로 인한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와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수색 작업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헝가리 당국도 지금 군병력, 경찰, 소방대원까지 한 200여 명 넘게 투입을 해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네, 한국인 실종자 19명 그리고 헝가리 현지 직원 실종자 2명 모두 21명의 실종자들을 수색하고 있는데요. 전문 구조요원 200여 명이 다뉴브강 전체를 수색 중입니다. 이에 더해서 보방요원 96명 그리고 선박 7척도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도 헝가리 부다페스트 지역에 비가 많이 왔었다고 하고요. 네. 그로 인해서 높아진 수위와 강한 물살 탓에 수색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는데 현재 영화 제작 업체 같은 경우도 조명으로 강물을 비춰주면서 수색 작업을 돕고 있다고는 하거든요. 네. 우리 측 신속 대응팀도 파견된 만큼 하루빨리 좀 기다리시는 가족들 안심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큰 흐름만 일단 정리를 해드렸고요. 여기서 좀 더 자세한 그 피해 상황과 현재 구조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현지를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헝가리에서 3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해오신 김바울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부다페스트에서 김바울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부다페스트에 계신 곳이 지금 예. 다뉴브 강하고 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 곳입니까? 지금 제가 있는 것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강변에 네. 사고 현장까지 갔다가 지금 조금 이동해 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불과 5분 거리 차로 5분 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네. 그 직접 갔다 오셨다는 거죠, 현장에? 그렇죠. 아침에도 갔다 왔고 조금 전에도 갔다 왔고 다들 진행되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상당히 안 좋았다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습니까? 네, 지금은 그래도 어제에 비하면 훨씬 나아졌고 비도 뭐 가는 비가 오는 정도고 어제는 그래도 바람도 많이 세게 불고 비가 좀 많이 내린 편이었습니다. 어제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현지 교민분들이라든가 현지인들조차도 좀 충격이 상당히 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지 그러면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헝가리 그 TV라든가 방송에서도 가장 토픽 뉴스로 해가지고 한국을 사랑하는 헝가리 현지인들, 한국 문화 또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은 사람들, 또 저를 아는 헝가리 사람들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해서 같이 아파하고 아쉬워하고 참 많은 위로의 그런 얘기들 이게 연락들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참 마음으로 많이 이렇게 가까이 통하는 그런 현지인들 또 이 교민들도 어떻게든지 이 문제가 조속히 잘 수습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모으고 있습니다. 네. 대사관, 코트라 교민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지금 일부 교민들은 병원에서 퇴원해가지고 호텔에 지금 머무고 계신 생존자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대화의 시간도 나누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이런 사고가 이전에도 다뉴브강에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까도 소개해 주셨던 30년 전 여기 왔는데 30년 동안 전혀 들어보지 못한 아주 그런 사고였고요. 헝가리 현지인들 가운데는 100년 동안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할 정도로 정말 생각지 않았던 그런 예기치 않은 그 사고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난 다뉴브강이 야경이 세계 3대 야경에 속한다. 그래서 한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던 곳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헝가리에 방문하는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야경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야경. 이건 부다페스트에서 야경은 빼놓을 수 없는 그 코스죠.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반드시 야경을 봅니다. 그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부다페스트 전체 파노라마 전경은 이거는 누구나 여기 오면 반드시 보는 그런 코스입니다. 근데 지금 비는 좀 잦아들고 바람도 좀 어제보다는 훨씬 더 기상 상황이 좋아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물이 불어나서 유속이 굉장히 빨라서 구조 작업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소식이 지금 들리고 있거든요. 현재 구조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먼저 파손된 배를 건지는 그런 작업이 그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먼저 이게 배가 아무래도 규모가 크니까 건져기 위해서는
밑에 어떤 기술적으로 테크닉하게 먼저 셋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라앉은 것을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 지금 준비 작업이 진행되고 제가 예상컨대 지금 여기 현지 시간은 오후 3시 20분인데 네. 오늘 중에 이게 인양이 되지 않을까 저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사관도 그러고 교민들도 그러고 그 인양 작업하는 그 현장에서 그 지켜보고 막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인양 작업하면서 그곳에서 희생되는 분들 올라오지 않을까 그 기대도 하고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국에 아직 전해지지 않은 소식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한국에서는 한 며칠 걸릴 수도 있다. 유속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인양 작업이 쉽지 않다. 이렇게 지금 그 소식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현지에서는. 네. 지금 뭐 큰 그 헝가리 그냥 군용 함대도 하나 들어왔고, 네. 그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지금 저도 조금 전에 불과 한 1시간 전에 거기 갔다 왔는데, 네. 헝가리 그리고 군인들도 막 투입해가지고 이것을 바로바로 추진하려고 상당히 일이 진척되는 거로 저는 이제 보여졌는데, 물론 전문가들이 또 보는 거 좀 다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늦어도 내일에는 인양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말 다행인데요. 지금 국내에서도 네. 지금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다고는 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빠른 시간 안에 배를 인양하는 게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근데 맞습니다. 좀 그 궁금한 점은 지금 굉장히 폭우로 강물도 많이 불어난 상황이고 또 당일 기상 상황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상황이었고 유속도 굉장히 빨랐는데 이런 상황에서 야경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유람선을 띄웠어야 되는 거냐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고는 지난 100년 전 전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날씨하고 상관없이 유람선은 뭐 정기적으로 이게 뜨고 해가지고 그렇게 예상치 않은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날씨와 상관없이 항상 시간되게 되면 1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유람선이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고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루틴식으로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여기가 바다가 아니고 강이잖아요. 근데 그 기상 상황이 안 좋아지면 유람선은 운항하지 말라 이런 금지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못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특별히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그러니까 이게 강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특별히 어떤 제한이나 이런 걸 안 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지금 서울 한강에 비하면 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 네. 깊이는 15m, 18m 하지만 그렇게 강 자체가 폭이 그렇게 크거나 그러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무리가 되진 않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운행을 시작했겠죠. 그렇게 생각됩니다만 저는. 네. 송 여사님께서 이 유람선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요. 한국에서라든가 주변 유럽에서 친구들이 오게 되면 그때 같이 가서 유람도 하기도 하고 또 오게 되면 반드시 추천하는 그런 여행 코스 중에 하나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때 유람선 이용하셨을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의무적인 어떤 안전수칙 같은 게 있었는지요? 여기에는 그런 것이 구명조끼에 대한 언급이라든가 구명조끼가 이게 준비되었다든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전혀. 구명조끼가 비치되어 있긴 한데요. 구명조끼가 어쩌면 큰 대형 유람선에는 비치되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작은 유람선에는 구명조끼가 비치되어 있다 없다 그런 데는 정보가 전혀 저는
들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나름의 안전 조치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 한국 기준으로 뭐 생각을 한다면은 좀 부실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들리는데요. 근데 네.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리는 얘기로는 네. 여기 헝가리의 그 유람선 자체가 그렇게 위험한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규정 자체가 금지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간접적으로 듣긴 했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네. 얘기도 한번 듣긴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뉴브강을 지나는 대형 선박이 굉장히 많아져서 이 체증 문제가 네. 굉장히 심각했다. 그래서 그동안 현지에서 유람선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혹시 현지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네. 네. 근데 그 다뉴브강에 굉장히 그 유람선들이 많이 다니고 이게 배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이게 관광 시즌이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그렇지는 않고 네. 이게 되게 5월 중순서부터 관광 시즌이 드러나면서 저 서유럽에서도 대형 이런 크루즈 배들도 많이 다니고 작은 유람하는 그런 배들도 다니고 이게 점점 늘어나긴 하지만 5월서부터 대개 10월 정도까지 성수기에는 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그렇게 자주 운항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겠는데요. 저희가 그 말씀 들으면서 생존 관광객분들한테 그분들한테 가서 위로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 들으면서 한편으로 또 안도가 되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한국에 있지만 감사한 말씀 좀 대신 전하고요. 지금 구조 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저 교민분들이 여러 가지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대신 전해드립니다.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서 조속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현지에 계신 김바울 선교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헝가리 유람선 사고 특집으로 지금 뉴스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내에서 침몰한 유람선을 좀 인양을 언제 하느냐 이런 보도들이 좀 엇갈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현지 분위기로 보니까 군함급의 상당히 큰 배가 와서 지금 인양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시네요. 보니까. 네, 최규식 헝가리 주재 한국 대사 같은 경우는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 열렸던 화상 대책 회의에서요. 네. 헝가리 당국이 오늘 중으로 인양 작업을 시작할 거다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인양이 생각보다 빨라지는 것 아니냐 기대감을 모았지만 지금 현지 분위기 인양을 위한 크레인이 근처에 도착해서 정박해 있다고 해요. 이게 3시간 전까지 확인된 뉴스인데 그 크레인이 아직까지 인양 작업을 시작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근데 방금 전에 김바울 선교사는 1시간 전에 갔다 왔는데 인양 작업을 준비하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또 했기 때문에. 근데 헝가리 경찰이나 유람선 인양 같은 경우는 현지와 지금의 어떤 정보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유속이 빠르고 물살이 불어나기 때문에 막상 작업을 시작했어도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니냐. 며칠 정도가 소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은 크레인이 인양 작업을 현지 소식처럼 시작을 했더라도요.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될지는 추가적인 상황 또 현재 헝가리 당국의 보고라던가 우리 외교부 신속 대응팀이 이미 비행기에 탑승해서 1차 팀 같은 경우는 출발해 있거든요. 네네. 도착해서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면 조금 더 면밀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소식 전할 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서 굉장히 좀 그 신중을 좀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이제 재차 확인하는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인양 작업 준비가 시작됐다 하더라도 유속도 워낙 빠르기도 하고 또 인양 작업을 위해서는 이 배를 들어올리기 위해서는 그
이제 고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수부들이 들어가거나 뭐 이런 준비 작업이 필요할 텐데 지금 강물이나 이런 게 시야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너무 앞서 나가서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럽게 전해드린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강경호 외교부 장관이 지금 곧 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현지로. 네, 오늘 밤 현지로 출발할 예정이고요. 네. 우선 우리 정부에서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휘하는 중앙대책본부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이 외교부 제외 동포 영사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신속 대응팀을 18명으로 구성을 했었는데 네. 신속 대응팀 규모를 18명에서 39명으로 늘렸습니다. 이 신속 대응팀에는 청와대 외교부, 소방청, 국정원, 해경청, 해군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해군에서 이 SSU 심해 잠수사 작전대대 이분들이 다름 아니라 세월호 구조 작업의 유경험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해군 해난구조대라고 합니다. 네. 이 전문 인력 7명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외교부에서 밝혔고요. 이 신속 대응팀 중 1차 선발대는 오늘 오후 1시 인천공항을 이미 출발했고 현지 시각으로 30일 오후 7시 40분쯤 부다페스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마 비행기 안에 있을 것이고 곧 착륙이 예고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2차 후발대 같은 경우도 오늘 오후 8시 인천은 출발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31일 오전 8시 40분 부다페스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도착해서는 부다페스트 헝가리 현지 소방당국 또 군 당국과 함께 협조해가면서 실종자 수색 그리고 인양과 관련된 작업 등을 현장에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그보다는 좀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리 빨리 간다 하더라도 뭐 직항 노선으로 가도 한 10시간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근데 강경화 장관이 도착하면 그럼 현지에서 전체적인 것들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헝가리 외무부 등 정부 당국과 이제 교섭을 하면서 실종자 구조 작업을 지원할 전망이고요. 현지에 가면서 아무래도 전반적인 모든 상황 그리고 배가 인양된 이유라던가 실종자를 수색해서 실종자를 찾아낸 이유들 그리고 현재 구조된 피해자분들, 피해자 가족분들의 향후 대책까지 처리해야 될, 결정해야 될 재반 사항이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앙대책본부 지휘하는 입장으로 당분간은 헝가리 현지에 계속 머무르게 될 예정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생존자나 실종자 가족들도 지금 굉장히 속이 타지 않겠습니까? 그 여행사도 가족들이 현지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가족들은 어떻게 지금 언제 출발할 예정인 거죠? 지금 현재까지 출국을 희망하는 부다페스트 현지로 가기를 원하는 피해자 가족은 38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4가지 항공편이 우선 급하게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내일 이제 몇 시간 뒤죠. 새벽 1시 15분경에 10분의 가족들이 먼저 출국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낮 시간대에 각각 독일과 오스트리아, 프랑스를 경유하는 항공편으로 7명, 11명, 10명 이렇게 현지로 출발을 나눠서 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에 있어서 급하게 이 항공편을 수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한항공도 많이 협조를 했다. 이런 상황을 여행사 관계자가 밝히기도 했고요. 네. 이 4편의 항공편에는 모두 여행사 직원이 2명씩 동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행사 직원들과 이 각각의 나눠진 가족분들이 내일까지 38분 가족분들 현지로 이동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된 여행사 대표이사 부사장 등 직원 23명 그리고 현지에 있는 직원 5명까지 총 28명의 직원들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계속해서 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현지에 갔던 관광객들이 경기도 분들이 좀 꽤 있어서 경기도도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만약에 가족들이나 생존자분들에 대해서 여행사가 다 책임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정부 차원의 어떤 도움 같은 게 있을 수 있나요? 아직까지 그 책임 소재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선이 그어지진 않은 것 같고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행사가 이런 상품에 보험을 들어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여행사가 배상 범위 내에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부분. 근데 대부분의 이 보험이나 피해 보상이 사실 피해를 제대로 보전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뭔가 또 다른 협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하여튼 좀 불편함이 없도록 정부든 여행사에서도 좀 적극적인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바울 선교사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현재는 이 뭐랄까 구명조끼를 입도록 하는 강제 규정이라든가 또 배가 기상이 안 좋을 때
출항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뚜렷하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사실 대부분 유럽에서 유람선 이용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네. 관행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외부의 갑판으로 나갈 때는 구명조끼를 비치하고 있다가 이 관광객들이 빨리 구명조끼를 입을 수 있게끔 안전교육은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따질 부분은 구명조끼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안전교육이 완벽하게 실시되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이런 폭우 이렇게 강물이 많이 불어난 기상 상황에서도 이 유람선 관광 일정을 그대로 진행시켜야만 됐었는가 그 판단에 대해서도 추후적으로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헝가리 부다페스트를 여러 차례 방문했던 박성빈 동유럽 여행 사진 작가와 이 평소에 다뉴브강 관광 현실이 어땠는지 한번 좀 저희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빈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고가 발생한 이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동안에 여러 차례 다녀오셨다고요? 네. 근데 그러면 부다페스트 야경 유람선 투어도 해보신 경험이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제가 제일 처음 방문했을 때가 20년 정도 전인데요. 그때도 저는 유람선을 탔었고 최근에는 뭐 한 5, 6년 전 정도부터 1년에 한두 번씩 꼭 가고 있거든요. 예, 갈 때마다 이제 저도 유람선 가끔씩 타고 같이 가게 되는 이제 지인분들도 이제 가면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유람선 투어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 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예를 들면은 지금 작가님이 아마 당연히 혼자서 가시거나 뭐 이렇게 갈 텐데 여행사하고 같이 뭐 가는 프로그램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 여행사에서 하는 투어 형태는 이렇게 야경 코스가 필수로 들어가는 겁니까? 부다페스트 야경이 유럽 3대 야경이라고 해서 야경이 특화된 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패키지 팀처럼 짧은 일정에 여러 나라를 가는 그 여행 코스의 경우에 부다페스트에서는 야경을 보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현지의 어떤 전문가나 현지의 어떤 사정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좀 어려워서 다시 한번 좀 여쭤보는데요. 네. 지금까지 전해지는 바로는 유람선을 탑승할 때 안전고지 같은 게 없다. 그리고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뭐 강제하거나 의무적으로 뭘 하라는 안전수칙 같은 것도 없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작가님 가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저도 횟수로 따져보면 한 10번 넘게 유람선을 타본 것 같은데요. 네. 한 번도 이 방송으로 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라는 그런 안전 지시를 받은 적 없고요. 스텝에게 제가 물어본 적은 있어요. 구명조끼가 있냐. 네. 그랬더니 눈으로 확인시켜준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탑승하는 인원에 맞게 정확한 개수가 구비되어 있는지는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 지금 그 크루즈선하고 부딪혔을 때 한 7초 만에 배가 전복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구명조끼를 찾아서 입거나 이러기는 대단히 어려웠겠군요. 애초에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네. 왜 이런 부분을 신경을 좀 안 썼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드는데요. 지금 그 성수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얘기를. 네네. 근데 그 성수기는 이 시점에 지금 날씨가 안 좋은 날이 많습니까? 원래 이 시즌부터는 날씨가 좋아지는 시기인데 이제 발칸 쪽에 날씨가 5월 들어서 계속 안 좋았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이제 수량도 많아졌고 물살도 세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비까지 내리는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운항을 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워낙 부다페스트가 야경 유람선이 유명하고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게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운행을 했었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현재 가셨을 때도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을 때 유람선을 띄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정도면 안 띄워야 될 텐데 이건 좀 안전에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제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 원래는 그 도나우강 자체가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고 난 배처럼 작은 배들이 주로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큰 크루즈도 많이 생기고 이제 뭐 다른 나라에서 이 동유럽을 관통하는 이 도나우 강을 따라서 이제 여행하는 큰 크루즈들이 생기면서 이제 작은 배들과 큰 배들이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야에서도 작은 배들 발견하기 힘들고 특히 밤이나 비가 올 때는 조금 점점 더 이제 그런 그 작은 배와 큰 배 사이에서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조금씩 이제 걱정이 되는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크루즈는 예전에 가셨을 때는 없었어요? 이런 대형 크루즈는?
이제 다이닝을 하는 이제 디너 크루즈라고요. 예. 예, 저녁을 먹으면서 단순히 우리가 지금 방송에 나오는 크루즈는 유람선은 1시간 남짓 이제 선셋 시작해서 야경만 보고 돌아오는 1시간 코스거든요. 네. 근데 2시간 정도 되는 코스는 식사도 하고 와인도 마시고 좀 큰 크루즈도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사고가 난 그렇게 큰 100m짜리 그런 크루즈보다는 작은 크루즈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대형 크루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나라를 움직이는 그 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나라를 움직이는 크루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전에 보셨다고 하는 크루즈보다 훨씬 큰 크루즈가 다시 운항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네. 조금 더 위험한 상황이 더 많이 연출됐을 것이다. 이렇게 네네.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네. 근데 좀 궁금한 점은 그러니까 현지 관행상 뭐 구명조끼를 입지 않거나 뭐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배들이 다 운항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여행사가 관광객을 보낼 때는 우리 관광객이 갔을 때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혀주십시오. 이런 조건을 못 겁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그동안 사진을 많이 보고 왔을 거 아니에요. 네. 보고 왔을 때 구명조끼를 입고 사진 찍은 것도 보지 못했고, 그리고 현지에 도착해서 다른 유람선을 봤을 때도 어느 누구도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이제 했을 때 이제 손님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워낙 그쪽 분위기 자체가 뭐 거기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세네강 유람선도 그렇고 구명조끼를 입고서는 타는 분위기의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위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뭐 그쪽에서도 헝가리 현지에서도 이런 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았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런 안전 문제나 안전 조치에 대해서는 뭔가 좀 변할 가능성도 있겠군요. 그런 현지에서는. 분명히 제가 이제 또 9월달에 다시 들어가거든요. 네. 그때쯤 되면 제 생각에는 구명조끼에 대한 것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착용을 하거나 아니면 안내를 받는다던가 이런 조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 단체 여행객들이 쓰는 전세 유람선의 경우에는 이제 의무적으로 구명조끼에 대한 조항 같은 것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고 생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동유럽 쪽이나 또 부다페스트를 많이 가셨으니까 지금 좀 궁금한 점들이 계속 좀 생겨나는데요. 네. 우리나라 여행사가 관광객들을 부다페스트나 이런 쪽으로 보내서 배를 타게 하거나 뭐 이렇게 여행할 때 여행 투어 코스를 짤 때 이런 부분들은 좀 안전 문제에 있어서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이런 걸 느낀 적은 있으세요? 뭐 최근에는 예전에는 너무나 저가 상품 같은 것들이 많아서 좀 너무 노후되거나 아니면 무리한 인원에 비해서 별로 이제 받쳐주지 못하는 시설들을 이제 제공받는 것들을 종종 봤는데 네. 요즘에는 많이 우리나라 여행 패키지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배가 너무 70년이나 된 배고 네. 크기도 작은 소형 유람선이라고 해서 이제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부다페스트에서 유람선 중에서 그 정도 크기의 유람선들이 굉장히 많이 운영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인원이 34명, 5명 이 정도 타고 있었던 인원이었기 때문에 60명이 탈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의 배가 큰 무리가 있었던 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근데 하지만 이런 날씨, 제가 이제 아쉬운 거는 이런 날씨에 다른 배들은 운행을 하지만 예, 한 번 더 인솔자나 이런 재량으로 예, 그걸 조금 날씨를 체크해서 좀 재고해봤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현지에 계신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현지와 관련돼서 좀 더 다른 뭐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나누기가 조금 그럴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지 상황 그동안에 다니셨던 경험담을 저희가 좀 들을 수밖에 없어서 좀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빈 동유럽 여행 사진 작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희철 평론가 얘기를 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죠.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헝가리 정부의 협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헝가리 당국도 이제 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좀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헝가리 총리한테 직접 전화를 온 것은 좀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더 나서달라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헝가리 쪽 수색 대원 200여 명이 이 다뉴브강 전역을 수색하고 있지만요. 우리 측 신속 대응팀과 수색대가 도착했을 때 뭔가 이 불편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네. 곧바로 수색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연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를 했고요. 헝가리의 오르반 총리 같은 경우도 모든 측면에서 우리 정부 당국자들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현지에 있는 구조자 치료라던가 지금 사실 우리 대사관에 의해서 이 구조된 피해자들이 원래 머물렀던 호텔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졌거든요. 네. 그러한 숙소를 제공하는 문제, 또 피해자 가족들이 이제 방금 새벽부터 해서 계속 비행기 4편을 통해서 현지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도착해서 그 피해자 가족들이 머무르고 현지의 수색 상황 같은 경우도 다 정보를 공유로 받아야 됩니다. 지켜보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비행편, 항공편을 만드는 문제 등 국제 공조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헝가리 총리가 통화를 하는 것이고요. 방금 확인된 바로는 오늘 11시 반쯤에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헝가리로 출국을 한다고 합니다. 네. 강경화 장관 같은 경우는 도착을 해서 헝가리 정부와의 공조도 당연히 책임을 지겠지만 지금 이 물살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실종자들 같은 경우가 헝가리 국경을 넘어서 발견된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이 사고를 일으킨 크루즈 같은 경우도 헝가리에서 슬로바키아로 가던 크루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뉴브강과 인접해 있는 인접 국가인 슬로바키아 그리고 오스트리아나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같은 근접 국가와의 국제 공조도 굉장히 중요하다. 강경화 장관이 직접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근데 유속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 실종자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러니까 하류로 계속 떠내려갈 가능성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한 근접 국가들과의 국제 공조, 수색 작업, 지원 등에 있어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현장에 도착해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참 간단치 않군요. 우리는 뭐 한강이면 한강 이러지만 이 강이 한 2,800km가 넘는 길이의 강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국경선을 좀 넘나들기 때문에 그 많은 국가들한테 전부 다 협조를 얻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 2부에서도 관련된 속보가 나오면 계속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소식도 좀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정상간 통화 내역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한테 외교부가 파면 처분을 내렸어요. 네, 외교부에서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었는데요. 결국 이 외교관 K씨에게 가장 높은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조치를 내렸습니다. 파면이 되게 된다면 우선은 당연히 그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이고요. 공무원 연금, 받을 수 있는 공무원 연금이 50%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향후 5년 동안 공무원으로서의 임용이 금지가 되는데요. 네. 그보다 아래 단계의 해임이었다면 직위에서는 물러나게 되지만 공무원 연금은 그대로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가 지금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은 외교부에서 정상간 통화 유출, 기밀 유출에 대해서 매우 엄정하게 바라보고 있다. 국가의 어떤 원칙을 흔드는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근데 이미 뭐 변호사까지 선임을 한 것 같던데 본인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본인 같은 경우는 기밀을 유출할 의도가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교관으로서 국회의원에게 정부의 외교 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뭔가 좋은 쪽으로 말을 하다 보니 경황이 없어서 통화 내용 같은 경우 단편적으로 유출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강효상 의원이 자의적인 해석을 덧붙여 발표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교부 조사 결과 그 이전에도 2차례 더 강효상 의원에게 기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부분 아마 외교관 K씨 법적 소송까지 행정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징계의 수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한 단계만 낮추더라도 본인이 수령할 수 있는 공무원 연금과 관련된 많은 혜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행정 소송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있고 외교부가 이런 징계 절차와는 별도로 외교관 K씨 형사 고발했습니다. 네. 이 형사 고발 같은 경우도 어차피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 만큼 징계 수위까지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될 전망입니다. 근데 사실 본인은 실수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실수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한 번만 유출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도 지금 3차례가 더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 소명이
됐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외교부 징계위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 K씨가 기밀을 유출할 의도가 있었든 없었든 그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다. 유출됐다는 것 행위 자체가 중요하다. 네, 그리고 공무원 징계령에 보면요.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파면 의결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은 중과실. 그러니까 매우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는 게 외교부의 해석입니다. 따라서 K씨의 해명 그대로 다른 의도가 있었다 한들 본인의 의도로 기밀을 고의로 알려준 게 아니라고 한들 이 징계 수위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는 게 외교부 징계위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기밀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이런 식의 국가 원칙을 뒤흔드는 행위를 공익 제보로 두둔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판을 했잖아요. 네. 이 정당이 당연히 자유한국당 지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한국당은 공포 정치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도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기본이 안 돼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반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캐비넷 내에 있던 박근혜 정부의 기록물들 이런 부분들을 근거로 해서 국정농단 사건을 더 크게 일으켰던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강효상 의원 통화 내용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한 여야 간의 대립이 굉장히 또 심해지는 모양새인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회 정상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 같은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 한국당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이 부분 오히려 한국당의 발목을 잡는 일이 될 것이다. 강경한 태도 보이고 있고 비교적 유화적으로 한국당을 설득하려고 했던 이인영 원내대표마저도 네. 최근에는 오늘이었던가요?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서 유아틱하다. 이런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런 비판 발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참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연락을 해서 유감 표명을 하고 또 그 유아틱하다는 발언을 걷어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참 고생이 많아요, 그렇죠?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6월 초까지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한국당을 배제하고서라도 국회 일정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서요. 네. 앞으로 우리 국회가 과연 어떻게 될지 열리긴 할지 참 지켜보는 국민들 답답할 것 같고 이 사건에 더 큰 짐을 하나 더 얹은 강효상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태도가 아니던데요. 네, 본인이 여전히 공익 제보자다 이런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던데요. 공포 정치에 굴하지 않겠다는 말을 강효상 의원이 직접 했거든요. 근데 이인영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공포 정치를 하고 있으면 그렇게 말 다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공포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본인의 고교 후배이자 대학 후배인 외교관 K씨가 가장 큰 징계인 파면 절차, 파면 징계를 받게 생겼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은 강효상 의원이 그 기자회견 자체가 공익 제보인지 아니면 기밀 유출인지는 법원에서도 판단할 문제고 청취자 여러분들 각각의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취재원 보호에 실패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수집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뭔가 이 정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비판 기자회견을 할 때 누가 이 정보를 알려줬는지 취재원 보호가 사실 기자의 생명이거든요. 네, 그렇죠. 강효상 의원 기자 출신으로서 취재원 보호에 실패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이라도 확실한 유감 표명, 사과 좀 미안한 기색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후배의 앞길을 망친 것 같아서 미안하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계속 이렇게 여야 대치를 극명하게 가져가는 게 이 외교관 K씨의 어떤 징계 수위에도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폭넓게 고려해서 지켜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사실을 유의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가 있었는데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어요. 네, 사실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1심부터 일관되게 법원에서는 이우현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했었는데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의원 상고심에서요.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우현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명목으로 5억 5천만 원을 받았고 19명에게서 총
11억 8,100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된 형은 징역 7년에 벌금 1억 6천만 원, 추징금 6억 9,200만 원을 선고했던 2심 판결 그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제일 중형을 선고받은 거 아닌가 싶어요. 이게 징역 7년 나왔다는 게 그렇게 짧은 형은 아니고 작은 형은 아니거든요. 네, 사실 1심 판결에서요. 이와 똑같은 판결이 나왔는데 하나의 차이, 1심과 2심의 차이는 정치자금 1,000만 원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2심에서는 그 1,000만 원까지도 더 얹혀서 선고가 되었거든요. 그 2심 그대로 3심이 적용된 만큼 법원이 판단했을 때 특별한 쟁점 사항이 없이 유죄가 확실하다 이런 선고를 내린 것으로 보여지고 보통 우리가 정치자금법 위반 선거 의원직 상실하는 경우 보게 되면 네. 벌금 100만 원부터 의원직 상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벌금 8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의 싸움입니다. 보통은. 네, 그렇죠. 근데 이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징역 7년에 벌금이 1억 6천만 원이니까 이 부분은 상당한 중재가 있고 혐의가 대부분 소명되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 의석수가 줄어들게 되죠. 한석도. 네, 현재 114석에서 이우현 의원 의원직 상실하게 되면서 113석으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지금 한국당 소속인 엄영수 의원 또 이완영, 최경환, 홍일표, 황영철 의원 등의 재판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총선 이전에 한국당 의석수 더 줄어들어서 110석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이제는 교회 가는 것도 허가해달라 이러면서 보석 조건 변경 신청을 냈다고요? 네, 지난 3월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이 허가된 조건이 굉장히 엄격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수사의 편의성을 위해서 또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역으로 이런 보석을 허가해줬다 이런 평가까지도 법조계에서 나왔었는데 네. 심지어 교회를 가거나 이제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이발을 하러 가기 위해서도 별도의 어떤 접견 신청, 외출 신청을 해야만 되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법원에 이 조건 변경 신청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어떻게 보냐면 교회에 가는 등 그리고 삼성동에 있는 대통령 사무실에 일주일에 2차례 방문할 수 있도록 외출을 우선 허가해달라. 이런 조건 변경을 요청했고요. 본인의 과거 원래 쓰던 사무실 있잖아요. 네, 삼성동에 있는 그 사무실, 기자회견했던 사무실 아마 검찰 수사 시작된 무렵에 이건 정치 보복이다라면서 기자회견했던 그 사무실입니다. 예. 그 사무실까지 나가게 해달라. 네, 바로 그 사무실에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서 외출 허가, 보석 조건 변경을 요청했고요. 지금은 제한된 인원, 허가된 인원 외에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네. 대화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루에 3명에서 4명 정도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접견 대상자를 넓혀달라는 요청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직계 혈족과 배우자, 변호인만 만날 수 있는데 그 외의 방법으로는 만나서도 안 되고 통신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접견 대상자가 3-4명 늘어나게 된다면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한다는 종교인, 그 목사님이라던가 뭐 가사 도우미 분들 이런 분들과의 접견이 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다 만약에 허가가 되면은 이게 보석인가요? 글쎄요, 보석 같은 경우도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좀 폭넓게 보석의 내부에서 자유가 허용되어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네. 뭐 경남에서만 머무르게 되면 도청에 출퇴근하는 거 문제가 없고 사흘 이상만 경남을 안 떠나면 되기 때문에 뭐 당일치기나 1박 2일로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것에는 큰 제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보석 조건이 다른 것은 재판부에서 결국 이 증거인멸의 우려라던가 도주의 우려 등을 감안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마다 다 동일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재판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요청을 다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보석 조정을 조건을 변경하는 데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쟁점별 변론과 최종 변론이 끝나면 증거 조사가 끝나는 상태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증거에 대해서 뭔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인멸을 시도하거나 다른 증인들과 말을 맞출 여지가 예전과는 다르게 지난 3월과는 다르게 재판이 많이 진행되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꼭 필요한 외출이나 이 접견 대상을 늘리는 것 정도는 허용해 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재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보석 조건 중 외출 제한은 변경할 수 없지만 접견 제한은 변경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외출을 다른데 뭐 교회를 간다거나 이거는 허가를 해줄 수가 없고 집에서 몇 명을 만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정도는 허가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걸 내비쳤다고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사실 법적으로는요. 네. 뭐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아마 이 가사 도우미분 계실 거잖아요. 네. 뭐 청소나 이 가사를 도와주시는 분, 그 가사 도우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절대로 만나면 안 됩니다.
법적으로는 네. 통신과 접견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한해서는 조금 더 조건을 풀어줄 수도 있다. 이런 뜻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지금 헝가리 유람선 사고 때문에 뉴스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 11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우리나라 서쪽 지방과 또 대구 지역에 비가 약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과 경남 남해안 지역 또 제주도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오겠고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전국에도 내일 새벽이나 아침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좀 더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낮이 되면서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질 전망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오늘과 비슷한 15도가 예상되는 등 전국의 아침 최저 기온이 13도에서 20도의 분포로 대부분 오늘 아침보다는 3도에서 5도 정도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4도 등 대부분 지역이 24도 안팎으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1, 2도 정도 낮겠고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4도에서 6도 정도 낮아지면서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 현재 건조경보가 발효되어 있는 강원도와 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일부 경북지방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그 밖의 지역으로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원도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화재가 발생하면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18.6도, 습도는 47%입니다. 58분 날씨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외교부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로 지금까지 숨진 한국인은 7명으로 확인됐고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은 39명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유람선 탑승자 35명 가운데 한국인은 33명으로 이 중 7명이 숨지고 7명은 구조됐으며 한국인 실종자 19명을 포함해 나머지 탑승객에 대해선 수색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 7명에 대한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현지에서 사고 대응을 지휘하기 위해 오늘 밤 11시 35분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출국합니다. 정부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할 신속 대응팀 규모를 늘렸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실장을 팀장으로 총 39명 규모의 신속 대응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속 대응팀 중 1차 선발대는 오늘 오후 1시 인천공항을 출발했고 2차 후발대는 오늘 오후 8시 인천을 출발해 현지 시각으로 31일 오전 8시 40분 부다페스트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헝가리 경찰은 침몰한 허블레아니호는 침몰 직전 진행 방향을 갑자기 틀었고 방향을 튼 직후 뒤에서 따라오던 대형 크루즈 선박인 바이킹호에 선박 후미를 들이받친 뒤 7초 만에 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팔 어드리안 헝가리 경찰 대변인은 현지 시간 30일 기자회견에서 침몰 선박인 허블레아니호가 사고 지점인 마카레트 다리에 도달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인지 진행 방향을 틀었고 직후 뒤따라오던 대형 크루즈 선박인 바이킹호가 허블레아니호에 후미를 들이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헝가리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적극적인 구조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 47분부터 15분 동안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리 정부가 파견한 긴급 구조대와 헝가리 구조팀이 공조하에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파면됐습니다. 또 통화 내용을 출력해 볼 수 있도록 한 다른 외교관 1명에 대해서는 3개월 감봉이 결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면은 최고 수위의 중징계로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며 퇴직급여가 절반으로 감액됩니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강 의원과 K씨의 외교기밀 누설 혐의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8일 두 사람을 외교기밀 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주 제주 일본 총영사관의 수석 영사 부인이 영사관 차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주 제주 일본 총영사관 수석 영사 부인인 48살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6시쯤 제주도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25% 상태에서 영사관 차를 운전하다 옆차 사선에서 달리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500m를 도주하다 피해 차량 운전자에 붙잡혔습니다. 전 세계 낸드 플래시의 1분기 매출액이 큰 폭으로 줄면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DM 익스체인지는 보고서에서 올 1분기 글로벌 낸드 플래시 매출액은 107억 9천만 달러로 전분기보다 23.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 해안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전남과 경남 남해안,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충청과 그 밖의 남부지방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내일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13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8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KBS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날 밤 금계랍 같은 눈이 내리던 오한의 땅에 오늘은 발열처럼 복사꽃이 핀다. 목이 타는 봄 가뭄. 아, 몸이 타는 봄 가뭄. 현기증 나는 아지랑이만 일렁거리고 앓는 대지를 축여줄 봄비는 오지 않은 채 며칠째 황사만이 자욱이 내리고 있다.
이루마의 기억에 머무르다 듣고 오셨고요. 김종길 시인의 황사현상, 이 작품으로 2부를 열어드렸습니다. 마치 황사가 몰아닥친 것처럼 아침부터 마음이 퍽퍽했습니다. 헝가리에서 들려온 참담한 소식에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눈과 귀를 떼지 못하고 계셨을 텐데요. 하필이면 물에서 난 사고고 또 배에서 난 사고이기에 우리에게 유독 더 가슴 아픈 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즐거워야 할 여행의 순간이 비극이 되어버렸으니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참담하고 아플까요? 지금도 뻑뻑하고 서거기는 마음들을 안고 다들 현지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실 텐데요. 눈은 자도 마음은 잠들지 말라, 이렇게 말했던 선인의 말처럼 오늘은 눈을 감아도 의식은 애타게 구조 소식을 기다리며 깨어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쪼록 차갑고 어두운 날씨가 빨리 거쳐서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분들을 속히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시사 전해드렸습니다. 워낙 이거 황망하고 놀랄만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 소식을 저희가 또 문자로도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 현지 다녀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더 당시에 경험했던 내용들, 또 이 현지 갔을 때 안전에 대해서 어떤 경험들이 있으셨는지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청취자 박수희님, 작년에 동유럽 발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어디를 가더라도 유람선을 타면서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하거나 입은 기억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각 나라별로 이 상황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게 있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요. 우리가 만약에 이번 상황에서 그렇죠. 우리가 또 굉장히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더 예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저도 외국 갔을 때는 안 입었던 기억도 사실은 있습니다. 아마 큰 어떤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없어서였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하여튼 그 현지 기준이나 안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더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청취자 휴대전화 뒷자리 8561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네요. 강유속이 빠르다고 하니 실종된 분들 찾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모두 찾기를 바랍니다. 라는 바람을 전해주셨습니다. 0019님, 때로는 운명이라는 것이 너무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제는 선실내 가판이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기도의 손길을 보내봅니다. 라는 문자 주셨습니다. 지금 현지에서도 구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사실 이럴 때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좀 차분하게 현지에서 총력을 다하는 구조를 다하는 모습을 좀 지켜봐 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방송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나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보도할 필요도 있고요. 좀 심중한 보도 태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나 응원 언제든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신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4분입니다. 화제 뉴스와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시간입니다. 위키트리 방송위원이신 이현경 씨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헝가리 유람선 사고 소식을 또 안전에 들릴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좀 새롭게 들어온 소식이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앞서서도 아마 전에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 새벽이었죠. 이 한국인 단체 관광객이 탑승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할 당시에 번개를 동반한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네, 폭우가 내렸다고 예, 하더라고요. 며칠째 폭우가 내려서 네. 수위가 굉장히 높았더라고요. 사실은 현재 언론에 따르면 하루 종일 내린 비 때문에 유속도 빨라졌고 높았는데 왜 강행했을까 다들 궁금해하셨는데 뭐 여론의 지금 비난 수위는 굉장히 높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 유람선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객을 태운 다른 유람선들도 정상 운행을 했던 만큼 이쪽 의견에서는 여행사 잘못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여행 가이드 입장에서는 그 일정을 변경하려면 현지 가이드 분들이 다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 작업이 있는데 그게 네.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탑승 일정을 이렇게 취소했을 때 여행자들의 반발이 있었으니까 아마 강행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패키지 여행이었으니까요. 네. 사실은 진행 일정을 설계할 때 비용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취소됐을 경우에 금액을 환불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강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추정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가 계속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가서 볼 수도 없고. 국내 상황인 것 같으면은 뭐 금방 안전수칙이라든가 조항도 찾아보고 이게 과연 적절했는지 안 했는지 막 비교하고 얘기를 할 텐데 지금 국외 상황이고 또 굉장히 거리가 먼 헝가리에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런저런 얘기들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기준이 어떤지를 좀 확인할 수 없어서 단정적으로 표현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보니까. 예. 그리고 뭐 들어온 소식들을 보면 2달 전에도 사실 여기 유람선 사고가 있었다고 하고 그 당시에 구명조끼가 다들 없었다는 증언들이 나오는 걸로 봐서 네. 굉장히 허술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여러 대목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좀 또 보도에 나온 걸 보니까 지금 헝가리 항해협회 사무총장이라는 임레 호르베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인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헝가리 항해협회이기 때문에 나름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 대형 크루즈선이 다른 배하고 거리를 한 4m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움직임을 결정하는 위성 항법 장치가 아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회피하는 장치가 달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작동하지 않았느냐. 네. 이건 인재다 이런 이제 그 얘기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침몰 사고 목격자들이 봐서도 저렇게 가면 위험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안전에 대한 준비들이 다 되어 있었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네. 6월부터 성수기여서 네. 그 다뉴브강에는 하루에 한 70척의 배가 운항을 한다고 하니까요. 아마 그 물살이 너무 셌던 그 날씨적인 부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구조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분들 또 사망하신 분들 가족들의 충격도 굉장히 크고 예. 또 같이 여행 떠나셨다가 지금 큰 참변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사연이 너무 많은 가슴 분들한테 가슴 아프게 해요. 보니까. 예, 그 가족끼리 떠난 가족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번에 이제 남매가 같이 여행을 간 경우가 있었는데 누나는 구조되고 지금 동생은 실종이 된 상황이었는데 이 말하자면 어머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잖아요. 네. 직장을 그만두고 기분 전환을 하라고 엄마가 권유해서 해외여행을 떠난 거였던 겁니다. 근데 그 해외여행이 그리고 남동생한테는 첫 해외여행이었는데 남매의 생사를 가른 일에 대해서 주변을 너무나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일이 너무 힘들다면서 보름 전에 회사를 관두고 기분 전환하고 오라면서 누나랑 같이 유럽여행을 보냈는데 누나는 구출이 됐고 동생은 지금 생사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이 여행사 패키지 상품이어서 누군가가 취소한 표였던 거예요. 이게. 그럼 원래는 가기 어려운 거였는데. 네. 그래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취소해서 200만 원 싸게 표를 샀다고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은 논산의 면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나와서 네. 사실 20대가 훨씬 넘고 직장 생활을 한 남매가 같이 여행을 간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구명조끼만 입었으면 별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 여행사가 아니었으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지금 이제 어머니하고 그 첫째 딸 부부가 인천공항을 통해서 헝가리로 떠난다고 하는데요. 이 남매가 나이가 굉장히 어린 축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 너무 안타깝게 그지없다는 얘기를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부모하고 네.
아이가 같이 갔던 경우도 있었다고요. 않아요, 진짜. 예. 네. 그러니까 딸의 입장에서 그 2층에서 샵을 하는데 그 위층에 이제 친정 부모님이 사시는 거죠. 딸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네. 우리 꼬마를 6살 된 2013년에 출생한 여자아이를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 직장 때문에 딸을 엄마 아빠가 봐주시는 거잖아요. 친정 부모님이. 네, 그렇죠. 그래서 효도여행 겸 떠난 거였는데 남편은 또 직장 때문에 못 떠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생사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가족이 이제 빨리 헝가리로 가고 싶다는 의사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의 외삼촌과 함께 내일 새벽에 헝가리로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 동반 여행을 간 새쌍도 있었다고 지금 하는데 예. 또 생사가 좀 엇갈렸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지금 6분이 이제 새쌍의 부부가 부부 동반으로 해외 여행을 떠나서 6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한 분만 구조가 됐고 5분은 생사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분들이 특허청 공무원 출신이시래요. 예전에 내무부에 계시다가 특허청에 와서 굉장히 다정하게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이라고 동료들이 전해주고 있는데 이분이 2012년에 두 분이 명예퇴직을 하시고 2015년에 명예퇴직을 하시고도 서로 각별하게 유지할 정도면 사실 퇴직을 하고 직장 동료랑 부부 동반으로 어디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이 굉장히 성실하고 내부 평판도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분으로 회사를 퇴직하고도 자주 만나셨는데 또 6분 중에서 지금 한 분만 생사가 확인이 돼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니까 60대 여고 동창생. 네. 그러니까 여성 3명도 같이 갔는데 50년직이라 그래요. 예. 근데 2명은 실종되고 지금 1명이 구조가 됐다. 이런 얘기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가족 단위 또 친구, 부부 또 이제 연인도 아마 거기 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는데 이렇게 같이 간 분들이 많아서 더 안타까움을 더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패키지 여행은 이제 가족 단위로 혹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소식은 뭐 속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또 계속 전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죠. 어제도 저희 이 시간에 이제 전해드렸던 소식인데 신림동 강간 미수범 CCTV로 이제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고, 주목을 받았죠. 네, 그리고 경찰이 이제 거기 영상 속의 남성을 검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혐의 적용이 주거 침입밖에 안 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강간한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강간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됐다고 그래요? 네. 어제 홀로 사는 여성을 뒤쫓아가서 침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가 성폭행 미수입니다. 네. 어제 이제 집 안에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체포가 될 때 이 30대 남성 조모 씨는 주거 침입 혐의로 긴급 체포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본인은 난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나는 성폭행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요. 경찰의 판단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주거 침입 성폭행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근데 성범죄의 경우에는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실행에 착수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대목인데 그걸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주거 침입 혐의로 가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주거 침입 또는 주거 침입 미수를 저지른 사람이 강간 또는 강간 미수의 죄를 범할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 아주 무거운 죄를 적용을 받는데 그러니까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형량이 대폭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근데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판단이 좀 엇갈리는 대목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가지고 주거 침입 강간 미수로 과연 나중에 처벌받을 수 있을 것이냐, 형이 확정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지금까지 판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SNS에 많은 여성들이 나도 저런 일을 당했다라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올라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다 벌금형으로 혹은 그냥 가벼운 처벌로 끝났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 혹시 경찰에서 여론을 의식한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뭐 그냥 여론만 의식했다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그 남성의 행동 중에 주거침입 강간 미수를 적용할 만한 뭔가 이렇게 행동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따라온 것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신림역에서부터 계속 따라왔었는데 그렇죠. 그 이후로 좀 포착된 장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CCTV 형상에서는 뭐 폭행을 했다거나 이런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200m 가까이 미행을 했고
침입 실패를 했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계단과 복도를 막 다니면서 문을 열려고 한 게 우선 첫 번째 성폭행 행위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문을 열려고 시도했다. 네, 문을 두드리거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시도조차 폭행의 시작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실행에 들어갔다라고 네. 경찰들은 판단을 한 건데 나중에 보면 이게 추가로 나온 영상을 보면 휴대전화를 켜서 도어락이니까 이렇게 지문이 찍히잖아요. 예. 거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는 이런 장면들이 추가로 많이. 이건 단순히 주거 침입의 의도라기보다는 성폭행의 의도가 있는 행동이었다 그게. 그러니까 실행의 착수를 본 네.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이제 체포 시한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경찰에서 사실 어떤 혐의를 적용할 것인가 굉장히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또 범행 장면이 인터넷과 방송에 공개가 되고 다른 CCTV 장면들이 많이 공개가 됐었는데 아마 그 부분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봅니다. 따라 들어가려고 했던 문을 열려고 문을 두들기거나 그런 시도들도 있었고 10분 동안 문 앞에서 서성였던 대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손전등을 켜서 이렇게 보는 장면 또 계단을 딱 내려가거든요. 네. 내려가가지고 여러 차례 문 앞을 오가면서 계속 초인종을 누릅니다. 그러니까 그 피해자에게 얘기를 전해들은 건물 관리인의 설명에 따르면 네.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고 계속 괴롭혔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포스럽겠어요. 집안에 있었던 그 여성 입장에서는. 네, 흘린 게 있다. 내가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말을 걸었던 모양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히 주거 침입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네요. 네, 그래서 애초에는 이제 검토 정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늘 이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는데 법의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SNS에선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금 한 7만 명 네. 넘어섰다고요? 제가 좀 전에 확인해 보니까 7만 4천 명을 넘어갔습니다. 네. 청원인의 설명은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심지어 문이 닫힌 뒤에도 몇십 초간 여성의 집 앞을 배회하며 혹시라도 문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강력히 처벌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많은 여성들이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 그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네. 이런 CCTV 동영상이 너무 많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제가 본 사례 중에 가장 소름 끼쳤던 건 2013년경의 영상이었는데요. 네. 여장을 한 남성이 네. 여성을 계속 미행하고 쫓아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네. 법이 약간 좀 미비점이 있다. 근데 사실 미비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런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한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공론화가 안 돼서 이런 것에 대한 처벌 문제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경각심 이런 게 좀 적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공감대와 20, 30대 1인 가구 굉장히 많잖아요. 이제는 굉장히 많아요. 30% 정도 되잖아요. 1인 가구가. 그러니까 그 상상을 초월하는 공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이런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전문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으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CCTV 상만으로는 의지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고 실제로 의도를 시작해서 접촉까지 따지는 지금까지 이제 판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엔 이미 피해자가 생겨버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론에서는 저런 스토킹이 실제로 범행으로 이어지게 되고 예방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이런 여론들이 있어서 입법 요구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여론과 목소리를 국회도 좀 들어서 진짜 법의 처벌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짚어보죠. 이거 여행 가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예정돼 있는 분들한테는 귀가 좀 솔깃할 만한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내일이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이 문을 연다고요? 네. 지금까지 이제 나가실 때 네. 구입을 하셨다가 들고 가셨다 이제 들어오시거나 맡겨놓거나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면세품 국내에서 산 거는 외국으로 다 계속 갖고 다니다가 그리고 들고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는 해외여행을 가셨다가 귀국한 여행객도 입국장 면세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인데
제1 여객터미널에 2곳 그리고 제2 여객터미널에 1곳이 동시에 문을 열고요. 대신에 담배랑 $600가 넘는 고가 제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서 전체 구매한다.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는 늘었지만 네. 면세 한도는 늘지 않고 $600 그대로인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면세 소비 시장을 좀 키워보자고 해서 국가에서 이 면세점을 이제 입국장 면세점을 시도를 하는 건데 글쎄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런지는 전문가들은 좀 지켜보자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내 면세를 팔았던 항공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매출이 줄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항공사가 좀 타격이 있겠군요. 네. 근데 뭐 사실은 지금 해외 출국자 수가 연 3천만 명인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면세점, 국내 면세점이 만들어진다는 거는 거기에 이제 산업에 영향 미치는 파급 효과 같은 게 이제 클 수도 있어서 지금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닌가 또 싶은데요. 지금 그러면은 그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혹시 주의할 점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그 지금은 세율에 따라서 물품을 사가지고 이제 공제 한도를 할 때 세율이 높은 거부터 제해주거든요. 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높은 거부터 우선 제해줘요. 나갈 때 사는 거는. 네. 근데 들어오실 때 사는 거는 그런 순서가 없습니다. 국내의 경우는 면세 한도가 이제 면세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입국장 들어올 때 산 것부터 먼저 제하니까 네. 금액이 큰 거를 뒤에 이제 세율이 낮아도 금액이 큰 거는 내는 거 제하는 정도가 달라지니까 네. 세금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출국장 면세점에서 $600짜리 옷과 가방, 국산 화장품을 샀다. 네. 그러면 세율이 제일 높은 옷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이 한 18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국산 화장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 사면 이제 이거부터 먼저 제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금이 27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 예, 그래서 이제 매력은 좀 떨어질 수 있고 실제로 같은 물품을 샀어도 입국장 면세점에 국산 제품을 먼저 활용하시면 세금을 좀 더 많이 무실 수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면세 한도가 $600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 이상 초과했을 때 네. 그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을 물리느냐 네.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그러니까 거죠. 공제 한도를 우선 그 $600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 제품을 네.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이제 공제부터 제할 때 예. 입국장 들어올 때 국산 제품을 가장 먼저 제하니까 이전에는 세율이 높은 것부터 먼저 제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 금액은 물품은 같아도 나갈 때 사셨는지 들어온 데 사셨는지에 따라서 세금의 금액이 바뀔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입국장에서는 더 많이 세금 낼 테니까 더 많이 사겠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입국장에서 하는 제품은 제가 물겠습니다. 더 많이 사겠습니다가 안 되고 또 그래서 $600 이상짜리 고가품은 입국 면세점에서는 살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출국할 때는 출국할 괜찮고요? 때는 구매 한도가 $3,600까지니까 괜찮고요. 예. 그거 참고하셔야겠네요. 네, 진짜 헷갈리면은 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면세점에 사서 이제 몰래 갖고 들어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렇죠. 예, 사복을 입은 세관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감시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거 시스템 잘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 면세점에서 산 금액은 거의 전산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혹시 외국에서 산 물건들이면은 그건 또 모르지만 네. 면세점에서 산 거는 다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이거 가지고 그래서 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면세 범위를 넘어 자진 신고를 하면 15만 원, 세금의 15만 원 한도 내에서는 30% 감면을 받지만 신고 안 했다 적발되시면 가산세가 40%입니다. 그러니까 괜히 딴 맘 먹으면 훨씬 더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밤샘 뉴스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영경 위키트리 방송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